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생명과학원 시험 정리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내용 살펴볼 건데요. 이 강좌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시험에,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내용들만 선생님이 정리를 하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에,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꼭 이 내용만큼은 확인하고 들어가자. 바로 이겁니다. 좋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내용은 생명현상의 특성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7가지만 알면 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사실은 생명과학 요 1이라는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다루는 거고요. 여기서 이 제목을 조금 익혀두면 돼요. 사실은 이제 수능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생명과학원을 제일 많이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쉽기 때문이에요. 물화생지 중에서 얘가 제일 쉬워요. 그럼 그 쉽다는 얘기는 뭐죠? 그렇죠. 암기적인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응용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암기하고 있으면 그냥 그 내용들 적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은 생명과학을 좀 공부할 때, 선생님 공부할 때는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냥 요 과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생명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걸 알아낸 사람은 재밌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사람이 알아낸 내용을 그냥 그 소개하는 내용들, 그 소개법을 우리가 이제 익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러 번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좀 더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암기하면 돼요. 암기하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와 반대적인 게 물리죠. F는 MA 딱 하나 던져놓고 그 다음부터 막 문제가 엄청나게 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지. 공부할 내용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 풀기가 힘들어. 근데 생물은 공부할 내용은 좀 많은데 그거 하잖아요. 그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부지런하게 이런 내용들을 여러 번 반복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 특히 이런 새로운 이제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거가 익숙해지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요 7가지 내용은 우리가 이제 선택형 문제뿐만 아니라 서술형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익혀주면 되는데 우선은 첫 번째 생명현상 특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포라는 거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죠? 생명체의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의 기본을 우리가 세포라고 하자. 사실 모든 물체나 물질 다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책상도 원자로 되어 있고 사람도 원자로 되어 있는데 사람은 살아있잖아. 그래서 그 원자 자체를 기본으로 보지 말고 원자들이 모여서 최소 단위인 세포, 핵이 들어있는 세포를 만들었어. 얘들도 원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를 살아있는 것의 기본 단위라고 하자 해서 조금 이제 인간적으로 다가선 거지. 아시겠죠? 바로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생명현상의 특징은 물질 대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생물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암기해서 이런 내용, 물질 대사하고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대학 가면 아무 의미가 없고 실제로 제대로 여러분들이 생명현상을 알아내려면 화학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화학을 잘하려면 뭐죠? 그렇죠. 물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의 가장 기본은 물리고요. 그 물리에서 파생된 게 화학이고요. 그리고 화학을 잘하면 생명, 그러니까 화학에 실제로 적용되는 화학 반응들이 적용되는 생명 현상에 적용되는 게 생명과학이에요. 지구과학은 뭐냐? 이건 물리의 예시입니다. 물리 어떤 이 우주에 대한 사실은 법칙을 다루는 것 중에 지구 부분에 한정해서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서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선택하는 순서를 보게 되면 어느 게 가장 어려운지 가장 포괄적인지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2가지만 다루면 돼요. 이 화학 반응을 크게 얘기해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타냅니다. 동화작용은 합성하는 거예요. 뭔가 덩어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A, B를 합성해가지고 A, B가 돼서 덩어리가 되는 거. 이때 덩어리가 할 때는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물질에 에너지가 흡수한다. 이걸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용어만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된다고 그랬죠. 하다못해 물가루하고 밀을 섞어서 물가루가 뭐야? 밀가루하고 물을 섞어서 밀가루 반죽을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물러 줘야 돼요. 운동 에너지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야. 덩어리를 만들려면. 되겠죠? 반대로 이 덩어리 만든 상황에서 이거를 화학적으로 분해를 하는 걸 이화작용이라 그래요. 분해하는 겁니다. 그럼 덩어리를 다시 쪼개게 되면 이 안에 버무려졌던 에너지가 다시 방출을 해요. 그걸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해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 때 필요할 때 우리가 에너지를 우선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는 걔를 분해해서 쓰고 그 다음에 남는 건 다시 저장하고 또 분해해서 쓰고 필요할 때
분해해서 쓰고 그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저장해 놓고 계속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끝났어요. 생물. 이게 다예요.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어떤 동화작용과 어떤 이화작용이 일어나는지만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이게 무슨 죽은 거지.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책상에 대놓고 야 막 자극을 줘요. 막 바보 멍충이야 막 이랬다고 한다고 걔가 뭐 반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지만 생명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항상성 이제 이걸 우리가 또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다루는데 항상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그래서 몸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정하게 유지한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37도, 36.5도 정도의 체온을 유지하는데 갑자기 체온이 무슨 40도가 됐다.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이 깨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항상 일정함을 유지하는 걸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발생과 생장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이 생식과 유전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배웠던 내용인데 우선 이 발생과 생장은 세포 분열이 기본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분화가 되면 발생이고 생장은 세포 분열해가지고 걔네들이 양이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커지는 거, 키 커지고 이런 거, 뭐 몸집이 늘어나고 이런 건 다 세포의 양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식과 유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유성 생식과 무성 생식 이런 것도 기억나죠? 그런 내용인데 우선 생식은 자손 만들기예요. 새끼 낳는 겁니다. 그리고 유전은 어버이와 닿는 현상을 유전 현상이라고 그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이만큼을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이만큼을 배웠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이만큼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다 반복이에요. 여기가 1학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학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학년. 그렇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면 중학교 때 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이거 다 했던 건데요. 이렇게 얘기 나온다니까. 그래서 생명과학원은 절대 안 어려워요. 절대 어려울 수가 없어요. 이미 과학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과학이 헬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쉬워요. 걱정하지 말고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응과 진화. 적응한다는 건 뭐에 적응한다?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거다. 그래서 몸의 형태나 구조, 습성들을 이제 변화시켜가면서 이제 적응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그냥 그 환경에 적응한 게 아니라 이제 유전자 변화까지 돼서 이 대를 거쳐서 그게 이제 전달이 된다면 그것을 진화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추운 날에 사는 사람들은 추운 날에 적응이 돼 있고 더운 날에 사는 사람은 이런 몸의 형태나 구조, 습성 등이 변화되면서 더운 날에 적응돼 있잖아요. 바로 이 내용. 그래서 이 7가지의 용어 우선 확실히 알아둬야 되겠고요. 대략적인 내용만 알면 돼요. 이걸 다 외우지 마세요 지금. 대략적으로 이게 뭐다 이런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물체인 생물과 그 다음에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을 비교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거 간단하니까 살펴볼게요. 아까 봤던 7가지의 생명 현상의 특성을 이용하여 그 특성들을 이용해서 생물과 무생물을 비교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세포로 되어 있느냐, 물질 대해서 하느냐,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항상성을 갖고 있느냐, 발생과 생장하느냐, 생식과 유전하느냐, 적응과 진화하느냐. 됐죠? 강아지랑 로봇 강아지하고 비교해 볼게요. 강아지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7가지 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로봇 강아지만 볼게요. 세포로 되어 있지 않죠? 우선 살아있지 않잖아. 로봇이니까 우리가 의미하는 살아있다는 그 개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질 대사 화학 반응 하나요? 속 안에서? 안 해요. 자극에 대한 반응은 있죠. 우리가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반응을 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항상성도 있습니다.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져 있죠. 나머지 얘가 무슨 발생하거나 뭐 점점 자라나거나 그 다음에 생식과 유전 안 하고요. 적응과 진화도 안 합니다. 그렇죠? 물론 프로그램 해가지고 나머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만 지금 여기는 로봇공학 공부하는 거 아니야. 로봇 강아지를 어떻게 하면 이 강아지하고 비슷하게 만들까 지금 이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이 생물이 바로 무생물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 2가지만 체크해 두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테마는 그렇다면 아까 생물과 무생물에 대해서 봤죠? 근데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고 애매한 녀석이 있다는 얘기죠. 그 애매한 녀석 중에 대표적인 녀석인 바이러스를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요, 우선은요, 자,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구조가 단백질 껍질에다 핵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생물적인 특성에서 우선 제외가 되죠. 그럼 그렇다면 생물이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또 생물적인 특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숙주세포라 해가지고
지 혼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데 숙주 잡아다가 호구 하나 잡아다가 지 안으로 얘가 이제 자기의 이제 핵산이라 해서 DNA 넣게 되면 또 이게 생물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깥에 숙주세포 바깥에서는 그냥 단백질 결정체에 가지고 단백질 껍질에 핵산 들어있는 그냥 무생물적인 특성인데 안으로 얘가 이제 핵산 같은 거 집어넣어 가지고는 이제는 물질 대사를 해요. 그렇다면 생물적인 특성이 있다. 그래서 숙주생모는 뭐야? 세포의 밖과 안을 이제 비교해서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문제 거리니까 잘 보세요. 우선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백질 껍데기 안에 DNA 핵산이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테리오 파지를 예를 드는 겁니다. 무생물적인 특성은 세포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그 다음에 숙주세포 밖에서는 그냥 그 단백질 껍질, 단백질 결정체 형태로 되어 있다. 핵산과 단백질 결정체 형태. 그 다음에 독자적인 효소가 없어 스스로 물질 대사 못한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요. 근데 자, 얘가 이제 숙주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DNA 혹은 RNA를 가져서 핵산을 갖는다는 유전 물질을 갖는다는 거랑 숙주 세포 내에서 물질 대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가 증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유전 현상이 나타난다. 증식 때 유전 현상이 나타나고 또 돌연변이를 통한 진화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이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볼게요.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말 그대로 생명과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과학에 대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은 뭐냐면 우선은 관찰로 얻은 자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찰하고 난 다음에 얻은 자료들을 종합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해내는 탐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별 사례를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거. 그래서 뭐 과학적인 것보다 이 내용이 훨씬 좋아요. 선생님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 소크라테스도 죽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다. 영희도 죽고 철수도 죽었다. 이들은 모두 사람이다. 그러므로 결론 일반화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바로 귀납법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설 설정 단계가 없어요. 가설이 없고 그냥 그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개별적인 사례들을 다 종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반면에 연역적 탐구는요, 가설을 설정한 후에 그 가설이 맞는지 검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역법은요, 일반적인 가설을 우선 만들어내고 개별적인 거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이제 가설을 설정하는 거야.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가설을 설정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게 바로 연역적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때 소크라테스는 죽는지 안 죽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를 한다? 실험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실험이라는 게 이거는 이제 사람이니까 지켜보면 되지. 소크라테스가 있는 거 딱 보다가 죽었네? 그럼 내 말이 맞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귀납법과 연역법 요 내용들 조금 여러분들이 익혀두면 쉽게 구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관찰을 해서 문제 인식을 하고 뭐 말이 되게 어렵지만 뭔가를 이제 뭘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연역법 같은 경우는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것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만들어낼 건데 얘가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과학에서는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탐구를 설계하고 탐구 수행한다. 이게 실험한다는 얘기예요. 실험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그 실험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결론을 도출했을 때 맞다 그러면 이게 학설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게 학설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됐어. 가설과 일치하지 않고 틀려. 그럼 이걸 다시 폐기해야 되지. 모든 사람은 죽지 않던데 라고 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안 죽는 사람도 있다 하고 다시 실험해 본 다음에 결론 도출해서 또 안 맞아 그럼 다시 폐기고 맞으면 학설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과학에서는 또 중요시돼야 할 게 뭐냐면 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납득이 될 만한 제대로 된 실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대조 실험과 변인 통제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할 겁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 아시겠죠? 기납법하고 연역법.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밖에 천둥이 엄청나게 치고 있어요. 자, 대조 실험이라는 거 살펴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자, 우선은 실험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조군을 설정하여 실험군과 비교하는 실험을 한다 해서 이 말이 어려운데 실험군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실험하려고 막 조작하는 거야. 이것도 실험해보고 저것도 실험하고. 근데 그 실험에 대한 것이 어떤 막 내가 막 조작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랑 비교할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대조군이라는 것은 비교 대상이에요. 비교 대상. 그렇죠? 근데 이제 군이라고 하는 건 이 집단이거든요. 실험을 뭐 한두 개만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개 할 수 있고
대조할 수 있는 애도 그냥 기준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고 그런 애들 여러 개 놓을 수 있으니까 이제 집단으로 해서 군이라는 이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실험군은 뭐라고요? 내가 실험하고자 막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이고 대조군은 기준이에요. 내가 실험하는 거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는 거를 이제 비교 대상으로 세우는 걸 대조군, 대조하는 것을 대조군이라고 한다. 조작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봐서 자, 천인조의 수컷 꼬리 길이에 대한 탐구해가지고 번식계 꼬리 길이가 짧은 수컷보다 긴 수컷이 더 많은 암컷으로부터 선택받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생각해서 이제 검증을 하려고 한다고. 그럼 봐봐요. 원래 상태를 이제 건들지 않는 상태니까 원래 상태 그대로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게 무슨 실험이야. 그렇죠? 이게 이제 원래 상태 그대로 두는 게 기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 이게 대조군이 되겠고 그 다음에 꼬리를 잘랐다가 더 붙였다가 잘랐다가 또 제자리에 다시 붙이 막 이런 짓거리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막 조작하는 거 이런 걸 실험군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군을 A, 그 다음에 실험군을 B, C, D라고 한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인 통제 해가지고 실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제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변인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변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는데 종속변인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실험 같은 거 했을 때 그 실험 결과는 실험에 따라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실험 결과에 따라서 종속돼서 나타나는 변화 그것이 이제 종속변인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독립변인이 바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는 건데 그 실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면 조작하는 변화 내가 실험을 해서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거 있죠? 아까 뭐 꼬리 잘랐다 붙였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조작변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조작변인 안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이 서로 같게 유지시키는 변인이라고 해가지고 기준 두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통제하는 거. 지금 꼬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거지. 아까 그 꼬리 얘기했을 때 수컷을 기준으로 해서 꼬리 잘랐다 붙였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실험군과 대조군이 다 뭐가 돼야 돼? 우선은 수컷이라는 것을 통제시켜 놓고서 얘네들은 똑같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꼬리를 자르든 붙이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 암컷을 갖다 놓고 무슨 막 이렇게 이런 걸 통제를 안 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 같게 유지시키는 변인이 바로 통제 변인이라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독립변이는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화를 내가 얘기하는 건데 변인. 자, 여기서 내가 조작하는 것을 조작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조작변인. 통제변인은 이 지금 요 안에서 같이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되는 변인, 그것을 통제변인이라 한다. 수컷이면 수컷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꼬리에 대한 거는 우리가 조작, 그다음에 같은 수컷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바로 통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험 결과가 바로 종속, 그거에 따라서 이제 딸려 나오는 변인이다. 종속 변인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대사 다음 테마인데요. 결과적으로 물질대사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그냥 화학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볼 수 있는데 동화작용은 간단한 물질 저분자에서 에너지를 더 버무려 가지고 고분자 덩어리를 크게 만드는 거를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화작용이라는 이 고분자를 다시 저분자로 작게 쪼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물질 입장에서 먹었던 에너지를 다시 토해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잘 보세요.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에너지가 더 많죠. 그래서 그만큼 에너지가 흡수하게 됩니다. 이 흡수된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더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서 더 복잡한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물질 입장에서 이 동화작용은 물질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데 흡수 똑같은 얘기고 열이라는 게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열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흡 에너지 반응해도 똑같은 건데 이걸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죠? 반대로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 입장에서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쪼개지면서 먹었던 에너지를 다시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방출해서 방출한다 이 얘기죠. 발열 반응. 에너지는 똑같다. 열은.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도 한다. 그래서 이 용어만 제대로 알아두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큰 상태에서 또 에너지가 작은 상태로 쪼개면 그때 먹어뒀던 에너지를 다시 토해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때 잘 보세요. 이 생물 내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이게 이제 합성이라고도 똑같은 내용인데 저분자 물질에서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걸 합성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고분자 물질에서 저분자는 다 쪼개기 때문에 분해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때 여기 생명 활동에서는 효소라는 애들이 이 화학 반응을 돕습니다. 여러분 이게 효소라는 게
이게 낯설진 않을 거예요. 중학교 때 자세히 이제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이 화학 반응하는데 이거 돕는 애 소화 요소가 있었잖아. 그래서 아밀레이스가 해가지고 소화를 돕잖아. 어떻든 걔가 뭐 합성을 하든 분해를 하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효소라고 한다. 이 효소도 나중에 자세히 또 공부하게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요 화학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만 구분하게 되면 동화작용, 덩어리 만드는 합성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덩어리 만든다는 거. 이화작용 분해라 그랬죠. 그래서 덩어리를 쪼개는 겁니다. 덩어리를 만들려면 에너지를 버무려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한다 혹은 흡열 반응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쪼개놓으면 이미 여기에 버무려진 에너지가 다시 토해진다, 나온다. 그래서 에너지 방출이라고 그러고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명체 내에서 이 두 가지 반응,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합성과 분해 반응을 살펴보면 광합성이에요, 광합성. 그래서 이 물질 에너지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그 녀석을 분해해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거를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합성 반응은 광합성 생각하면 되고요. 대표적인 분해 반응은 세포호흡. 다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요 지금 이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건 세포 내에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얘들이 세포호흡을 해가지고 이거 분해 과정을 해가지고 에너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다 이걸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포라고 그러고 그걸 호흡이라고 얘기해서 세포호흡이라고 한다. 광합성과 세포호흡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 녀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합성과 세포호흡에 비교했는데 아까는 한 내용과 똑같아요. 대단한 게 아니고. 그래서 광합성, 말 그대로 합성이잖아. 에너지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에너지를 버무려 가지고 더 여기 보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에너지 버무려서 포도당이라는 고분자 물질. 포도당이라는 더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제 산소랑 결합시켜서 이제 세포호흡이라고 해서 얘를 분해시키게 되면 거기서는 에너지가 나온다. 열 에너지도 나오지만 여기 보면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ATP. 자, 생물에서는 여러분 생명과학에서는 이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그냥 에너지를 안 쓰고 아까 뭐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무슨 화학 에너지, 뭐 풍력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종류가 여러 개 있죠. 그때 생명 활동에 필요한 거는 우리 ATP라고 씁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포도당 합성 과정에서는 동화작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에너지 흡수하는 거고 얘를 분해할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거를 이제 포도당 분해시키면서 이화작용이라 한다.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었어. 그냥 그 말이 그 말이죠. 말만 그냥 번지를 하지 그냥 되게 단순한 거야. 덩어리 만들고 덩어리 쪼개고 덩어리 만들 땐 에너지 버무리고 쪼개면 에너지 튀어나오고 끝이에요. 자, 그래서 광합성부터 살펴보면 동화작용, 흡열 반응 계속 똑같은 말. 그래서 빈에너지를 흡수한다. 흡열 반응과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저분자 물질 CO2, H2O를 고분자 물질 포도당 C6H12, O6 이런 식으로 벌써 덩어리가 많잖아. 여기는 뭐 1, 2, 뭐 2, 1 이런데 여기 6, 12, 6 막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훨씬 커졌죠. 그래서 합성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세포호흡은 이화작용 발열 반응이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분자 물질을 포도당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 에너지를 쓴다. 이때 에너지를 우리가 ATP, 그렇죠? 여기 뒤에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시키고요. 세포호흡은 생산된 에너지를 ATP로 저장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한다. 그래서 ATP라는 형태로 저장한 후에 사용한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포 호흡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여러분들이 광합성을 자세히 배웠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명 활동에서 이제 우리를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포 호흡인데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사실. 그래서 세포 호흡과 연소를 비교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한데 어떻든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 세포 호흡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포가 영양소를 분해해서 세포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으로 방출되는 에너지의 일부는 ATP에 저장된다. 말 많은데 그냥 뭐 쪼개가지고 에너지 뽑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에너지 버무려져 있는 이런 덩어리를 쪼개가지고 어떻게 돼? 에너지 뽑아내는 과정을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한다.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우선 살펴보게 되면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가 생성되는 장소는 세포 안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얘기하고 이게 이제 발전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호흡은 에너지 발생을 의미한다. 바로 요 내용이고 연소랑 비교하는 거네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세포호흡과 연소를 비교하면 세포호흡은 단계별로 조금씩 천천히 이렇게 분해하면서 그때 에너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겠죠? 그게 이제 세포호흡이고 이때 생명 활동에서 요 에너지 분해할 때는 효소가 필요하다. 합성할 때도 효소가 필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연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자동차 있죠? 그 가솔린 엔진에다가 그 기름 넣고 폭발시키는 거예요. 산소 집어넣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불 붙여가지고 폭발시키면 그 막 폭발하는 그 압력 그것 때문에 피스톤 움직이면서 바퀴 돌리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연소는 효소라는 건 당연히 필요 없고 높은 온도에서 그냥 폭발시키면 그냥 한 번에 여기 400도죠. 여기는 우리 체온범위고 한 번에 에너지가 뭐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이런 쪼잔한 게 아니고 폭발적인 힘을 필요하기 때문에 폭발시켜버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엄청난 양의 많은 양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호흡은 낮은 온도에서 단계적으로 나타나고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소, 우리가 폭발시키는 거, 태우는 거 이것도 에너지는 똑같이 발생하는 건 두 공통점이에요. 높은 온도고 그 다음에 한 번에 그리고 효소 필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서술형에서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포호흡과 연소를 비교하라고 해가지고 잘 보세요. 공통점은 에너지 발생이에요. 둘 다. 왜냐하면 둘 다 분해예요. 둘 다 분해. 둘 다 이화작용이에요. 아시겠죠? 말만 계속 바꾸는 거에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점은 온도가 여기는 낮고 높고 그리고 여기는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나오고 여기는 한 번에 그냥 폭발시켜서 그냥 한 번에 그냥 그냥 에너지가 그냥 튀어나오는 거고 효소가 필요하고 없고 이런 차이만 여러분들 잘 체크해두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소 중에 우리가 효모에 대한 내용을 이제 예시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효모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발효관 A씨에서 표와 같이 효모액과 이게 효소를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류수, 포도당 용액, 그 다음에 1% 포도당 용액하고 2% 포도당 용액을 넣고 입구를 솜으로 막고 30분 후 발효관에 A씨의 맹간부에 발생하는 기체의 양을 측정한다 했는데 이때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데 지금 뭔가가 없던 게 이산화탄소가 방출됐다는 얘기는 화학 반응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A시험관에는 효모액을 넣어놓고 나서 증류수를 넣어놨어요. 재료가 없어. 물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여기 효모액을 넣어놓고 난 다음에 이거 재료 1%짜리 포도당 용이 나오니까 얘가 지금 반응해가지고 지금 이산화탄소가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효모액을 그대로 넣은 상태에서 2% 포도당 용이니까는 재료가 반응시킬 재료가 더 많죠. 그러니까 더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결론을 보게 되면 포도당은 뭐야? 포도당 용액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기체 발생량이 많다. 이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선은 요 효소라는 것이 우리가 화학 반응할 때 필요하다. 특히 여기서는 효모라는 특정 요소. 이게 효소도 여러 효소가 있죠. 그 중에 효모라는 애가 필요하다. 그래서 포도당의 용액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CO2 발생량이 커진다는 이유는 뭐다? 그렇지. 분해시킬 그 재료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의 불완전 변으로 에탄올이 생성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발효라고 얘기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어요. 이런 효모에 의해서 에탄올 생성한다. 이거 맥주 만드는 거야, 맥주. 맥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산소 호흡은 이제 미토콘드리아 해가지고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거. 호흡이라는 건 에너지 만든다는 거죠. 에너지 만든다는 거는 바로 분해예요. 이런 말들이 그냥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 이제 호흡을 볼 때 산소호흡 같은 경우는 산소 해가지고 분해하는 건데 산소가 없이도 호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산소 없이도 호흡하는 걸 이제 세포질에서 호흡을 한다고. 아까 산소호흡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이제 분해하는 거고 세포질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산소 필요 없이도 분해가 가능은 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근육세포랑 효모가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잘 보세요. 산소가 없어도 분해를 시켜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 조금 유용하게 쓰이면 발효됐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 유용하지 않을 때는 부패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에 의해 가지고 미생물들이 효모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이화작용 분해하는 과정을 발효와 부패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봐봐요. 일반적으로 산소가 필요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나 산소 없이도 에너지를 지금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는데 양은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게 훨씬 많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에너지 효율을 보게 되면 산소호흡이 무산소호흡보다는 훨씬 더 크다. 호흡이란 건 뭐라고요? 다 분해해서 에너지 만드는 거에 용어입니다. 용어. 아시겠죠? 막 이게 숨 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죠? 유산소 운동 들어봤죠?
이거는 막 뛰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소 막 들이마시면서 하는 운동이고, 그래가지고 산소 막 들이마셔가지고 여러분들 세포 하나하나가 요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해가지고 에너지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 같은 거 여러분 들어봤죠? 막 아령 들고 역기 들고 이런 거는 호흡과 관련 없이 여기 있는 근육 세포들이 산소 없어도 요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해 작용을 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ATP의 구조를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 항상 이 과학은 에너지를 다루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생명과학에서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요 ATP, 에너지 한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ATP에서 인산과 인산은 고에너지 결합을 형성한다고 돼 있어요.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데닌, 리보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 보면 인산이 3개가 결합돼 있죠. 요게 3개, 트리플. 그래서 ATP예요. 요 인산이 P거든. 트리플. 여기 보면 아데닌 요거 여기 있고. 근데 여기서 요 인산 하나를 떼어냈어. 이게 분해거든. 쪼개내는 거. 쪼개면 여기서 여기 결합하는데, 얘네들끼리 결합하는데 에너지가 버무려져 있는데, 쪼개면 그 버무려진 에너지가 튀어나오죠. 그게 에너지를 방출했다. 그러면 여기 아데닌 리보스 있는 상황에서 인산 하나가 떨어졌죠. 그래서 인산이 2개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블 인산 이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지금 ATP에서 ADP로 되면 인산 하나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근데 ADP에서 우리가 에너지 버무려 가지고 인산 하나 더 붙이면 에너지 저장이라 해가지고 요거는 ATP로 전환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ATP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다. 그래서 가스 분해라 해서 ATP를 ADP로 바꿀 때 무기인산 하나가 떨어지면서 그때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사실. 반대로 합성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분해 대신 말고 합성은 이렇게 화살표만 바꿔주면 되지. 무기인산과 ADP를 결합시키면서 그때 여기에는 뭐 에너지를 흡열 반응,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그럼 ATP로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는 요거 하나 똥 떼어내면서 에너지 쓰고, 그 다음에 에너지 여유가 있을 때 그때는 이 인산을 결합시키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상태, ATP로. 바로 요 과정입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ATP 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될 때 그럼 에너지가 방출되겠구나. 이 말이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에너지는 다양한 생명활동이 이 방출된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다양하게 쓰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양분을 갖다가 우리가 먹죠. 그러면 산소를 받아들여서 얘들이 세포호흡을 해가지고 얘들을 분해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부수물이 뭐가 이제 나오냐면 물과 이산화탄소 나오고, 그때 이제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열 에너지가 60%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40% 가지고 우리가 생명 활동에 쓰게 되는데, 이거 여러분 뒤에서도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양분을 우리가 뭘로 얻어요?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양분을 분해하는 건 이제 소화 배우는 거고, 산소는 어디서 얻어요? 호흡을 해야 된단 말이야. 숨을 쉬어야 된다고, 폐로. 그렇죠? 그래서 산소와 이 양분들을 또 누가 옮겨요? 혈액이 옮기잖아. 그래서 심장에서 순환 배우고, 그리고 만들어지고 나오는 노폐물들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배설기관들이고, 그 에너지 만들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다예요. 이게 반복된다고. 중학교 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다 배웠다고. 그래서 이 에너지 중에서 이걸 ATP를 합성했다가 얘를 분해하면 ADP가 되면서 인이 하나 떨어져 나가죠. 그렇죠?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이때 발생되는 에너지를 갖다가 생명활동으로 쓰는데, 자, 열 에너지는 체온 유지에 쓰고, 이게 제일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열 에너지, 체온 유지. 이 유지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빛 에너지는 이제 발광, 이거는 이게 사람이 아닌가 봐. 뭐 반딧불 같은 건가 보다. 그치? 우리가 발광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발광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 발광이 아니어서 그렇지. 전기 에너지는 발전. 뭐 하는 거야? 기계적 에너지는 근육 운동하고, 화학 에너지는 물질 합성. 어떻든 이런 식으로 이 ATP를 우리가 분해해 가지고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활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ATP가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요. 포도당의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당 에너지를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로 저장하고, ATP에 저장된 에너지를 여러 생명활동에 직접 사용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랑 차이는 ATP란 말만 안 써서 그냥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그 에너지로 다양한 데 써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ATP라는 형태를 나타낸 것 뿐입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는데요. 이건 쉬운 내용이니까. 일일 대사량이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필요한 총 에너지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예요. 아까 봤던 체온 유지 같은 거. 꽤 에너지 많이 쓰이거든요. 그 다음에 활동 대사량이 있어요. 활동 에너지량이에요.
그래서 기초대사량 외에 일상적인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양이다. 이 두 가지가 일일 대사량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너지 섭취와 소비 균형해가지고 이거 뭐 살찌냐 안 찌냐 이거 얘기하는 건데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어. 그럼 나머지 에너지들은 뭐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얘가 저장을 한단 말이야.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으면 체중 증가, 당뇨병, 동맥경화 같은 성인병에 이제 걸리는 거고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같아요. 그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그 에너지량과 먹는 양이 똑같으면 그때그때 먹은 거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축적되는 것들이 없겠죠.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체중이 유지되는 거고 가장 뭐 이상적인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에너지 섭취량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어. 그러면은 계속 내가 들어오는 것보다 쓰는 게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하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다는 뭐 만일에 대비해서 이게 지방 형태로 축적해 놓은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되고 또 이게 심해지면 영양실조 그다음에 이게 쉽게 말하면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저항성이 감소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요. 성장 장애도 일어날 수 있고 뭐 이런 당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죠, 여러분들 적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이 있죠. 근데 이 기초대사량이 여러분 때는 아주 충분하지만 이게 점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들면 점점 이게 살이 붓고 막 이게 몸이 이게 축축 처지는 게 뭐냐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데 먹는 양은 그대로거든. 그러면 활동대사량을 높여서 줄여주면 돼.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면 문제 없는데 운동도 안 하거든. 더 안 해. 가면 갈수록 더 안 하거든. 얘도 떨어지지, 얘도 떨어지지 않는데 먹는 건 똑같으니까 점점 살찌는 겁니다. 요거죠, 요거. 그쵸? 요거 살찌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제일 좋고 먹는 건 유지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줄여. 좀 그만 먹어. 여러분에 해당하는 내용 아니고 선생님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선생님 친구, 선생님 또래 애들한테. 그만 좀 먹어라. 아이 보면은 자기는 안 먹는데 난 안 먹는데 살쪄요. 아이 물 안 먹기는 엄청 먹네. 자, 어쨌든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한번 끊어 가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강의에서 그 다음 내용들 우리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하는 내용들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